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개각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취임 회견을 한 겁니다. 오늘 회견에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이 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전격적으로 시행한 초강력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이 있다는 건데 이른바 과거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해 실패했다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9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깊이 있는 해설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주요 대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투기 수요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첫 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를 충분히 내겠다면서도 추가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에 계획돼 있던 신도시 개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아요. 이 대통령은 또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골목 상권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지만 추가 지급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동안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 주가 상승을 언급했는데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투자 수요를 옮기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고 추석 전에 대략의 모양새는 갖출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필요성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추석 전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데 대해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결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개혁 추진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국회라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이견이 없다고도 했는데 최근 검찰 내에선 수사 기소 분리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 기용에 대한 법여권 반발을 의식한 듯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며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인사와 관련해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쓰면 좀 더 편하겠지만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는 메모를 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 지명자는 대통령 기자회견 뒤 지인들이 연락해 대통령 취지는 빨리 하라는 것 아니냐고에 받아 적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감사원의 국회 이전과 특별감찰관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제대로 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힘들었을 거란 말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최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제왕적이란 말엔 어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야당 대표일 때 전임 대통령도 힘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물론 저희가 한 일에
반사적 측면이겠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여대 야소가 된 건 국민의 선택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만큼 커진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겁니다. 평가받겠죠. 잘못하면 바꾸겠죠. 또 권력은 견제받는 게 맞다며 감사원의 국회 이전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 문제에 대해선 부부 갈등에 빗대며 북한과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언론의 질문엔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겠다면서도 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전과 달리 질문할 기자를 추첨 방식으로 뽑았습니다.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견에 대해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별도의 연단 없이 참석자들과 같은 눈높이 의자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단과 불과 1.5m 거리에서 2시간가량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질문할 기자는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이 지목하거나 명함을 추첨해 선정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 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몇 개를 더 넣은 분도 계시다 그러고. 외신 기자가 빠른 영어로 질문하자 이 대통령은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nd can you realistically achieve a deal 전혀 by 알아들을 next 수가 없네. week? 오늘 회견에선 모두 15명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다만 지역 매체 질문 기회가 많아지며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 비중이 적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답변이 길어지면서 대변인이 애둘러 짧은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나보고 말 짧게 하라 그 말이죠. 민주당은 정상정부가 들어선 걸 모든 국민에게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뜨거운 자기 합리화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내각 인선도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회견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기대보다는 실망감만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양해를 구할 생각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코너 오늘부터 마련했습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성 진보 색깔은 뺀다. 그리고 쟁점 정책은 속도 조절한다. 통합과 협치를 앞세운다. 경제에 최우선을 둔다. 이 4가지인데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 특히 중도 보수층의 불안감을 불식시킨다는 겁니다. 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 하면서도 시점은 추석대로 미뤘습니다. 주 5일제도 강제 추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속도 조절을 통한 점진적 개혁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인사에서도 한쪽 편, 한 색깔만 쓰면 전쟁이 된다. 시멘트, 자갈, 모래, 돌, 물 다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는 야당과 대화하면서 통합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최우선 과제는 민생 회복과 성장 도약이라면서 주가 상승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네, 주 4.5일째 말씀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이 대통령의 모습이나 회견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대통령 모습을 보면 오늘 농담하고 네. 또 웃으면서 아주 시종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거침없이 답했는데요. 어떨 때 10분이 넘어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기자들한테 우리 같이 밥 먹었죠? 뭐 잘 알죠? 이렇게 친근감도 표시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 국민들을 향한 홍보 자리이기 때문에 프렌들리하다. 나는 항상 여유가 있다. 네. 이런 모습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기자들 질문 순서를 뽑기로 한 게 이게 좀 산만하고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너무 답이 길고 네. 자화자찬식이다. 이런 지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프로다운 모습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대통령 한 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네.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정책과 인사에서 아무래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앞세워서 과격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 이런 건 피하고 그다음에 극도로 편향되거나 아니면 강성인 인사들 대신에 온건파나 기업인들을 많이 발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는 코드 인사, 적폐청산 이런 걸로 밀어붙여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방주의다. 독선이다 이런 비판을 들었는데 네. 이 정부는 이런 논란을 최소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종 파동도 적고요. 그리고 이 신속 대응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이 집값, 민생, 인사 문제 생길 때마다 발빠르게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인사도 하는 등의 이 신속한 대처로 이 아무래도 더 이상 파문이 커지지 않게 한 것이 있고요. 거기나 또 야당 지도부와 회동, 네. G7 참석, 그리고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지지율 상승에 일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유연하다 이런 모습 보였던 그렇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평가도 없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이 협치를 앞세웠는데요. 사실은 이 일부 정책과 인선에서 일방주의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만날 다음 날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이 식으로 일방적으로 선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3대 특검, 쟁점 법안들 그리고 오늘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도 다 강행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야당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중 플레이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그렇죠. 거기다 집값,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지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도 있을 수 있고 좀 관망하는 분위기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출발은 순탄하게 시작을 했지만 3대 리스크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가장 큰 건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방한이 취소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민들이 일단 불안해하고요. 이 관세, 방위비 협상, 또 주한미군 역할 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보, 경제 양축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경제 위기 이 가능성인데요. 이 최근 주가는 급등했지만 펀더멘탈이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언제든 주가는 급락하고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예. 이러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도 불안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네. 마지막은 거대 여당의 폭주 가능성입니다. 지금도 지금 폭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협치가 무너지고 민심 이반이 올 수 있는데 이러면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50%의 국민이 등을 돌리면 국정 운영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알겠습니다. 해설, 에디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정부 첫 총리 임명 동의가 지명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있다고 표결에 불참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이 제일 과제라고 했고 야당과의 협치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 투표장 앞에 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임명 동의안 표결에 나선 여당 의원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습니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로 인준안이 가결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축하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김신임 총리는 본회의가 끝난 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재산과 학위 등 각종 의혹이 청문회에서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은 사퇴하라.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자 야당을 배제한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입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숙식 농성을 6박 7일 만에 끝낸 나경원 의원은 전장을 옮겨 싸우겠다며 야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주주 충실 의무와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새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사실상 합의 처리한 1호 법안이 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도 아직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현직 기업인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영훈 과기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기업인 신분으로 각 부처에 기밀일 수 있는 정책 보고를 받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백영훈 LGAI 연구원장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엿새 뒤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습니다. 두 사람은 과기부와 산업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신이나 이런 내용들은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재직하던 기업에서 퇴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AI 연구원은 배 후보자가 취임이 확정되면 신변 정리를 할 것이라고 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김 후보자가 장관직이 확정되면 사직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기업인 신분으로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낙마하면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왜냐하면 공무상 기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진대재 전 장관은 정보통신부 장관 지명 즉시 CEO로 재직 중이던 회사를 사직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사장 출신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시 갖고 있던 20억여 원어치 국내 주식을 모두 팔기로 했습니다. 250억대 네이버의 스톡옵션 처리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한 후보자는 오늘 100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43억 원가량 수익이 생겼을 걸로 추정됩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주로 반중 매체가 주장하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권력 이상설이 미국의 싱크탱크와 해외 언론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이번 주말 열리는 반서방 국가연합 성격의 브릭스 정상회의에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 패권주의 비판에 앞장섰던 시진핑 중국 주석. 올해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주도로 결성된 반서방 연합으로 중국 주석의 정상회의 불참은 브릭스 출범 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이 중국 내부를 비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중국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반중 매체들은 시 주석 측근들의 낙마에 주목하며 권력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국방장관에 임명됐던 웨이펑어, 리상프를 비롯해 군서야 5위 묘화, 친강 외교부장 등이 부패 등을 이유로 낙마하거나 돌연 해임됐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이 공산당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筑牢对党忠诚，厚植为民情怀，纯正道德品质。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와 미국 싱크탱크에 이어 최근엔 브릭스 회원인 인도 언론도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시 주석이 해외 순방과 관세 협상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실각설은 실체가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인 정황이 여럿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대 3만 명이 수개월 내에 러시아에 도착할 걸로 보고 있는데 북한은 그 대가로 군사기술을 전수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이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2인자 쇼이구 서기를 만난 직후 공병 6천 명을 러시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Это такая братская помощь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руководителя Ким Чен. 그런데 공병뿐 아니라 전투 병력도 추가 파병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CNN은 우크라이나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3만 명을 추가로 파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병은 몇 달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러시아 또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군항엔 지난해 북한군을 실어 날랐던 것과 같은 유형의 수송 선박이 정박 중이고 평양 순안공항에선 러시아 대형 군용 수송기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보답도 잇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모두 요격이 가능한 판치르 방공 시스템을 지원받아 평양 방어를 위한 운용에 들어갔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교관들이 직접 북한에서 드론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Приезжают физическ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из них бойцы не хуже, чем наши.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도 북러 조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은 어느 때보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이어서 3대 특검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내란 특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과정과 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갑니다. 체포 저지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한 김 전 수석은 다음 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의 역할,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폐기 정황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인계를 요구한 특검에 검찰 특수본이 이첩을 했다며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인계와 이첩은 동일하다며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김건희 의혹 특검팀이 삼부토건 본사로 들어갑니다. 혹시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러 오셨는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금감원이 고발했던 업체입니다. 삼부토건과 삼부토건 대주주인 DYD 등 회사 6곳과 경영진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이 대상이었습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고 2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사건 제명은 사기적 자본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우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내일 3부 체크란 메시지를 남겨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금감원은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진행에 따라 수사 대상도 넓어질 것이라며 김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BTS가 소속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최근 금감원 소환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2020년 BTS를 키운 하이브를 상장시켜 수조 원대 자산가가 된 방시혁 의장.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19년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게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사모펀드와 수익 배분 계약을 맺고 4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경찰도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공식적으로 말할 내용이 없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상황.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졌습니다.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 지난주 아파트 화재로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사고와 판박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이 번지자 옆집 주민이 베란다 난간에 몸을 반쯤 기댄 채 물을 뿌립니다. 옆에 살던 주민분이 이제 호수 문을 쓰려고 이제 물 푸고 불이 꺼져도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 계속 끄려고. 어젯밤 11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8살, 6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어린 자매만 있었고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부모는 불이 나기 30분 전쯤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빠 보내줘. 안에 애기들 있네. 애기인데. 2003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라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9일 전 새벽 불이 난 부산 진구의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10살과 7살 자매는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집들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그 태스크포스 팀을 그 소방본부하고 함께 꾸려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은 거실 에어컨 전원이 연결된 멀티탭의 전선이 끊어진 흔적을 발견하고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봉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보행자 1명이 숨졌고 택시 운전자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갓등을 단 택시가 버스 정류장 옆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앞쪽 풀숲에선 4명의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 도봉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난데없는 사고로 인도 위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60대 남성 택시 운전자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시민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택시는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2m쯤 떨어진 이곳에서 인도로 올라선 뒤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사고 났을 때 보니까 나는 그 차량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앞쪽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거기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인도에까지 올라타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은 곳곳에 여러 시설물들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2차선 도로 위를 사선으로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그대로 인도 위로 올라탑니다. 길말뚝을 쓰러뜨린 차량은 가게 셔터를 들이받고 편의점 앞 플라스틱 박스도 부숴버립니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차량은 인근 골목에서도 가게 앞 박스를 치고 달아납니다. 남성은 차량을 몰고 인도로 올라타 길말뚝을 완전히 부순 뒤에도 2km 넘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인근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고 그대로 떠납니다.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도 일단은 상태가 걸음도 좀 비틀거렸고 안면 홍조도 있었고 해서 단순해 저희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7km를 주행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PC방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사고를 낸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모바일 신분증으로 성인 행세를 하며 모텔에 투숙한 10대 남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텔 업주도 신분증 위조 여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밤 10시가 넘어 젊은 남녀 4명이 모텔에 들어옵니다. 모텔 주인에게 현금 뭉치를 건네고 여성 2명이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객실키를 넘겨받은 뒤 남녀로 둘둘 나눠 방에 들어갑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2005년생, 2006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약 5시간 뒤 부모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4명을 모두 데리고 나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 10대 4명이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숙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얼핏 보면 실제와 유사하지만 오타가 있고 QR코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작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었죠. 더 꼼꼼하고 면밀한 감독. 경찰은 10대 4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4마리를 몰래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포획선과 운반선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어창에서 자루에 담긴 무언가를 꺼냅니다. 올리세요. 다 올리세요. 선홍빛의 고래고기입니다. 어창에서 나온 고래고기 자루는 모두 165개. 밍크고래 2마리분으로 시가로는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60대 선장 등 일당 8명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경북 동해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4마리를 잡아 유통하거나 팔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이들은 작살로 고래를 잡은 뒤 배에서 바로 손질했습니다. 이후 부위를 달아 바다에 띄어놨는데 운반선이 이를 가져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 육지로 옮긴 뒤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항포구에 배에 적재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한 새벽 1~2시경에 사람이 없는 야밤에 다시 모여가지고 차량, 탑차나 이런 차량을 이제 동원해서 해경은 지난 5월 잠보 끝에 운반책 2명을 검거한 뒤 항적조사 등을 통해 포획선과 운반선을 추가로 확인해 선장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고래고기를 시중에 판매한 유통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다음 주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던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현안을 이유로 들었는데 관세 협상과 또 첫 정상회담까지 조율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앞두고 8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우리 정부와 조율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동 정세 등 미국 내부 사정을 이유로 돌연 취소했습니다. 미측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고위 인사의 공개 방안이 닷새 전 취소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오는 7일로 예정된 이스라엘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우크라이나나 중국과의 문제가 영향을 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르면 7월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오는 8일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상호 관세 협상에도 이번 방안 취소가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수를 던진 거다라고. 루비오 장관은 일본 방문 계획도 함께 취소했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중인 일본을 향해 버릇없는 나라란 표현까지 쓰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 외교가 새 분수령을 맡게 됐다는 평가 속에서 다음 주 서울에서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립니다. 미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1년 8개월 만에 한국을 찾으면서 인태사령관도 방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닷새 앞두고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와는 처음인데 베트남의 상호 관세율을 절반 넘게 깎아주고 대신 베트남 시장 개방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관세 협상에 시사하는 바는 뭔지 임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위대한 합의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첫 합의입니다. 베트남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예고했던 46%에서 20%로 낮추고 베트남은 그동안 평균 5% 관세를 매기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에 미국 보잉의 항공기 11조 원어치, 미국산 농산물 4조 원 상당도 사들일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세를 낮춘 대신 사실상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겁니다. 하나의 좋은 전리품을 획득한 걸로 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어떤 하나의 좋은 미국의 그 협상 성공 사례로 아마.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LG전자 주가는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감에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에도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25% 상호 관세를 예고한 미국은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압박도 거센데 미 하원까지 나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거라며 미국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IT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막판 협의를 위해 오는 주말 미국을 찾아 미 대표단과 면담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표정 관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대출 규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인데요. 내국인이 역차별받는다는 볼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인이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형을 현금 74억에 사들였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외국인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뭉칫돈으로 고가주택을 사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 100억대 펜트하우스 소개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친구한테 빌려서 사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주택 소유 비중이 1년 새 5%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투자 수익이 좋은 데다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적어 진입장벽이 낮은 게 이유로 꼽힙니다. 외국인이 주택 구입 시 60%가 가산이 돼서 최대 63%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구조이거든요. 상대적으로 타국가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이죠. 최근에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외국인에는 사실상 영향이 적어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주택 쇼핑은 집값 잡기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외국인이 받지 않는 규제들 뭐가 있습니까? 네, 외국인은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받은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오는데요. 해외 대출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살 때 한국 사람은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데 해외 대출은 이 규제에도 안 걸립니다.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000가 넘는 현금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해 집을 사는 게 가장 많은 적발 사례입니다. 공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브로커 등을 통해 외국 돈을 들여오는 환치기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비자처럼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행위들이 왜 근절되지가 않는 겁니까? 해외 자금의 출처나 합법성 여부를 추적해서 확인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합법 대출금이어도 해외 대출에까지 국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또 외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서 다주택자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다주택 중과세도 외국인은 많은 경우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대출 받을 때만 있는 거죠. 자국 은행에서 자금을 가져다가 마치 이제 현금처럼 매입을 하시니까.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는 거 우리처럼 쉽습니까?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 출처는 물론이고 부모의 이름과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적게 합니다. 싱가포르는 2023년부터 외국인에 한해 인지세를 60%로 올렸고요. 캐나다와 호주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일본도 최근 중국인들이 도쿄 중심부 부동산을 싹쓸이하자 외국인 주택 구입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중국은 최소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임대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마저도 중국은 사회주의라 영구 소유권을 얻는 게 아니고 장기 임차 사용권을 사는 개념입니다.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대안은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산 뒤에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구입 전에 사전 허가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구입을 해도 괜찮은지, 구입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소한의 심사제도나 또 허가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토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과도한 차별도 문제입니다만 우리 내국인이 역차별받는 것도 또 문제 아닌가 싶네요. 손볼 필요는 있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대지진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달에 대지진이 발생할 거란 예언이 나온 가운데 최근 소규모 지진도 1,000번 넘게 발생하면서 일본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지진설이 확산하는 이유, 이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 일본 만화가가 자신의 꿈을 그려서 출간한 책 내가 본 미래입니다. 올해 7월 5일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거란 예언이 나오는데 일본 대지진설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대유행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대지진도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겁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이후 규슈 가고시마현 해역에선 지진이 오늘까지 1,000번 넘게 발생했기 때문에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시즈오카현 앞바다로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는 100년 주기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1946년엔 규모 8.0 강진으로 1,100명이 숨졌습니다.
지진 공포가 확산하면서 국내에선 일본행 항공권 값이 3분의 1까지 떨어졌고 중화권에서도 일본 여행이 크게 줄었습니다. 對我哋整體日本其實都影響唔細嘅，真係可能影響到我哋有一半。 일본 정부는 대지진설이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30년 내 대지진 발생 확률이 80%이고 약 3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000km 떨어져 있는 방콕 시내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기까지 했어요. 난카이 해구하고 남해안하고 거리가 한 500km 안쪽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남부도 고층 건물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대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동아시안컵을 앞두고 홍명보호가 모였습니다.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실전 대회인 만큼 홍 감독의 눈에 들고 싶은 선수들의 열정도 뜨겁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상 32도의 떼약볕, 조깅에 이어 중심 잡기 훈련만으로도 땀방울이 굵어집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동아시안컵을 앞둔 홍명보호가 모였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파가 빠진 가운데 옥석 가리기를 앞둔 홍 감독은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쟁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줄곧 부름을 받던 골잡이 주민규도 명단에서 빠졌다가 추가로 합류했을 정도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럽파가 빠진 이번 소집 명단에선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단 선수만 9명입니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신호탄입니다. 아버지 이기영 감독에 이어 태극마크를 단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호재는 단연 주목을 받습니다. 공격수로서 대표팀에 왔기 때문에 제 자신을 제일 잘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골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부자 국가대표인 이태석은 이미 주전 풀백 자리를 꿰찼지만 더 큰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또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나가면 또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에게 정말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우승컵을 가장 많이 들어올린 대회인 만큼 일본과의 우승 경쟁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리그 방식으로 치르는 동아시안컵, 일본과 중국, 홍콩전은 모두 TV조선이 중계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무적의 다케다군 기마대는 철포대에 전멸당합니다. 사무라이 정신은 총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20여 년 뒤 임진왜란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틀렸다. 모두 백병전을 준비하라. 당시 저리의 나라 조선에서 무기라는 건 칼과 활뿐이었습니다. 총의 시대는 정신이 아니라 과학이 시대 정신입니다. 총 때문에 망국의 위기까지 몰린 조선이었지만 끝까지 정신의 나라였습니다. 한말 의병장 최익현은 외병의 총알이 빗발쳤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굳센 저리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망한 건 결국 무기에 뒤졌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무기 강국이 됐습니다. 현대 로템이 폴란드와 K2 전차 9조 원 가까이를 계약했습니다. 롬멜의 전차 군단이 이름을 떨쳤던 독일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과시합니다. 70년대 이전에는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말입니다. 후퇴하라는 상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총과 충분한 실탄을 주십시오. 6.25 때 절박하게 무기를 구걸했던 대한민국. 이런 반열에 오른 건 바닥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유도탄 개발에 성공했. 1978년 9월 유도탄 종합시험기지에서는 우리 기술진이 그동안 개발을 거듭해온 각종 지대지 유도탄의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주 국방의 새로운 기원을 이루겠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한국이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국민 모두의 성원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식으로 정치권이 발목 잡을 일도 아닙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과시하고 세계 평화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7월 3일 윤종호 앵커 칼럼 K방산 포에버였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의 장마가 6월에 끝난 것은 관측 사상 처음인데요. 남부지방 역시 역대 두 번째로 짧은 기간입니다. 당분간 습도와 기온 높은 후텁지근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약한 장맛비를 뿌릴 텐데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에 전국은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청주 26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와 울산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